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유민영입니다. 오늘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선을 돌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000선 또 깨졌고요. 1990선까지 깨져서 현재 1980선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관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큽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포르투갈발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잠시 후 스마트머니의 선택에서 김종유 애널리스트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김종유 애널리스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지금 장이 왜 이렇게 빠지나 이걸 텐데요. 오늘 굉장히 많이 지금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하락 종목 수도 많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실적이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내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2분기 실적이 바닥이거나 1분기 이미 바닥을 찍고 터닝하고 있거나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기관 매수가 그나마 최근에 집중되고 있는 대표적으로 CJ그룹 쪽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비교적 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 속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일부 테마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시장의 메인 흐름이 여전히 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서머랠리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여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8월 달까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름 기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서머랠리의 절반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있는 건데, 과연 서머랠리가 나올지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로부터 촉발된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다가 지금 유럽 경기나 미국 경기의 흐름이 우리의 예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의 지표들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증시의 수익률을 거두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가을 거지하는 추수하는 관점으로 좀 더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최근에 계속 긍정론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미국 시장 내에서 또 부정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칸 같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닥터솜이라고 불리는 그런 비관론자들도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조정론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긍정론을 많이 얘기했던 사람들보다 부정론의 얘기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반드시 증시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미국 시장도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 본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과하게 투자하기보단 여전히 짧은 호흡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절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매수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말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참 위험한 장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후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FOMC 의사록이 발표됐죠.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사실 시장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영향을 아주 주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반응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이 의사록 발표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장은 어저께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되는 시기였죠. 미국 시장이 이제 수요일 날 마감이 되면서 의사록 발표가 됐는데, 의사록은 여전히 이제 경기 부양 기조로 가겠다. 대신 테이퍼링은 10월에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외신 쪽에서 보면 얘기가 나온 것이 테이퍼링이 그동안 증시에 준 효과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것이 거둬지게 되면 증시는 20% 정도 조정을 받아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 증시에 나타났던 플러스 효과가 없어졌는데도 증시가 조정을 받지 않는다는 건 이상한 일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미국은 추가 조치가 앞으로 없을 거다라는 거죠. 부양 기조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과연 시장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 그동안 이 테이퍼링이, 그러니까 채권이나 이 주택저당 채권을 사는 금액이 줄어든 거죠. 어쨌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원 자체가 줄어들면 향후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강세로 끝났고 채권시장도 강세로 끝났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제 10년물 수익률은 다시 또 아래로 향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위기가 또 봉착되면 다시 한번 이게 깊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국제 10년물의 최근 흐름은 계속 강세로 가고 있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수익률은 빠지고 있다. 이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플러스 알파, 지금 미국 시장에서 기대 인플레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이 그로스 자체가 시장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전체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고 있다는 건 이 두 가지 합이 채권 수익률인데 결국 이게 빠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되면서 시장의 모든 우려를 꺾고 미국이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를 보여주기 이전까지는 아마 시장의 흐름은 계속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가 80선인데요. 마치 80선을 중심으로 풍차를 돌리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 구간에서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 일봉이라서 그렇지 주봉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80선을 중심으로 계속 등락만 거듭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 지금 1950선에서 2000선 사이에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우리 증시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언급드렸지만 미국의 지금 물가는 비교적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PC 디플레이터가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팁스 스프레드라고 해서 물가에 연동하고 있는 국채 수익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기 수익률은 내려가고 있는데 팁스 스프레드는 올라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둔화될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도를 깰 정도의 강력한 지표가 결국은 미국 GDP 발표에서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중국 GDP 발표에서도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테이퍼링 종료에 따른 부담감이 이 시장을 단기적으로 지배할 가능성. 다만 우리 시장은 그동안 오른 점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가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빠지는 강도는 그쪽보다는 조금 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 정도만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월말로 가면서 역으로 미국의 GDP 지표라든지 중국의 GDP 지표가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온다. 그리고 15일을 개점으로 뭐 유럽 쪽에서 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증시가 회복이 되면서 최근에 형성했던 박스권을 쉽게 벗어나지 않는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테이퍼링이 언젠가에 종료된다는 것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앞으로 몇 달 후에 종료가 된다면 우리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 꼭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중간에 GDP 성장률, 미국과 유럽의 GDP 성장률도 꼭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선물 전략, 선물은 선물이다. 엘도라도 전문가님과 함께 선물 전략 알아본 이후 돌아오겠습니다.
엘도라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선물은 선물이다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선물 투자가 정말 선물을 받은 것처럼 좋은 일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코너 시작할 텐데요. 엘도라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선물 시장이요. 포르투갈 악재다 이런 말 때문에 일단 코스피 200 지수가 오전에 굉장히 밀려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상황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현재 가격이라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제2의 유로존 위기는 없겠지만 일시적 조정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의 가격대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낸다면 다시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일단 단기적인 영향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상황에서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매 중에서 차익, 비차익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지금 동향 어떤가요? 네, 지금 차익 부분은 100억가량, 비차익은 250억가량 매도 5위네요. 네, 그렇다면 프로그램 매매의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좀 어려운 부분이라 우리 시청자분께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차익과 비차익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의 종류인데요. 프로그램 매매란 주문 단말기에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이제 거래량과 가격을 입력을 해가지고 일시에 일괄적으로 주문을 내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차익 거래는 선물 가격이 이론가 대비 고평가 또는 저평가되었을 때 현물인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선물을 매도 때는 매수해서 그 차이만큼 이익을 얻는 건데요. 프로그램 매매를 하면 여러 주식을 일괄적으로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차익 거래는요, 차익 거래와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여러 주식을 한 번에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비차익 거래는 선물과 주식 주문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는 점이 차익 거래와 다른 부분이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현물과 선물의 차익 거래, 선물과 옵션의 차익 거래, 선물과 옵션의 차익 거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특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매매 신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상황에서는 차익 거래보다 비차익 거래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여러 주식을 동시에 좀 팔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물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차익 말 그대로 이제 무위험적으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까지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정말 비차익 거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정말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황상 좋지 않은 이런 국면에서 오늘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우리는 계속해서 매도로만 매매를 하고 있고요. 매도로만 매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철저하게 고점에서만 매도하기 위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방에 대한 자신감은 가지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방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 근래에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위아래 진폭을 주면서 오늘은 매도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네, 많이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 시간까지의 기다림이 꼭 필요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도라도 전문가님과 알아본 선물은 선물이다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중국 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중국 관련주들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벌써 몇 년째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요즘은 특히 중국의 내수주들의 관심이 많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물가 동향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요즘 물가 동향, 좀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게 이번 주에 중국의 중요한 경제지표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 물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수출 지표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다 우리 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는 전문가도 많았는데 역시 뭐 예상처럼 중국발 모멘텀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한중 회담을 통해서 무언가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것을 얻어낸 것처럼 정부에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시진핑이 그 미중 대화에서 나눈 내용들을 보면 한국의 뒤통수를 좀 치지 않았나라는 그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과연 우리 편인가라는 생각도 좀 고민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정말 많이 소비하는 것들, 반대로 또 중국에서 지금 소비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만 관심을 가지는 게 여전히 유리하고, 과거처럼 중국으로의 우리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어서 뭐 상품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국면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먼저 중국의 물가 지표를 지금 보시면 중국의 입장에서만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PPI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CPI는 통제하고 있는 2.5%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PPI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PPI가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안 올라오니까 제품 가격을 올릴 수가 없고요. 시설 투자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괜히 시설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됩니까? 이게 앞으로도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것처럼 생산자도 똑같이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물가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오히려 역으로 설비 투자를 더 안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물가 올라가고 물가 계속 올라가고 경기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설비 투자 많이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PPI 회복이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GDP와 물가 차이를 보니까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PPI 쪽이다. 그러니까 지금 CPI에서 PPI를 뺐을 때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뭐냐면 PPI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CPI 고정되어 있는 가운데 PPI 자체가 변화가 계속 마이너스 쪽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게 좀 긍정적으로 돌아서서 PPI가 올라서면 당연히 생산 투자도 늘리고 그다음에 중국의 물건 가격도 올리면 이게 CPI까지 올라가게 만들면서 중국의 투자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중국은 지금 디플레 정도는 아니지만 인플레이션도 아닌 리플레이션 과정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GDP가 계속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이게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현재 이 방향이 동행해서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그런 상황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제조업 PPI 쪽에서 보면 제조업 PMI가 계속 좋아지고 있죠. 최근에 HSBC도 50을 다시 근접하고 있고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는 이미 50 이상의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PPI가 더 이상 떨어지진 않고 조금씩 접근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M2, 그러니까 M2라고 하는 게 통화 유동성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 통화 유동성도 어느 정도 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예상 13% 정도를 계속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최소한 CPI 정도도 아래서 받칠 수 있는 그런 형국들. 또 하나 최근에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든지 일부 국가에서 돼지와 관련된 전염병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향후 또 돼지고기 가격을 위로 올릴 수 있는,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면서 관련된 라인신 가격이라든지 또 메치오닌 가격이라든지 사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이 이 소비자 물가 쪽에서 나타나면서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이제 서서히 방향을 트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하반기에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금 지준율을 다 낮춰준다든지 아주 공격적인 부양책을 쓸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 중국의 물가가 만약에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되면 부양책을 더 못 쓰죠. 왜냐하면 물가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건 물가 더 빨리 올라가라고 부채질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중국 정부의 선택은 여전히 타겟팅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돈이 필요하면 여기에만 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서 농촌에 돈이 없다? 그럼 농촌과 관련된 은행에만 농촌과 관련된 대출의 지준율을 낮춰주는 그런 차별화된 부양책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이 중국의 소규모 부양책이 국내 혹은 중국의 경제 지표에 가져오는 효과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그림 내에서는 충분히 부양책이 도움이 되지만 큰 그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국의 뭐 투자 지표의 급등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가 지표가 급하게 상승하면서 중국의 투자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모습들이 쉽사리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 수출입 지표에서는 예상보다 경상수지도 적었고 수출입의 증가율도 모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증가율도 예상보다 덜했고요. 수입 증가율도 예상보다 덜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수출입이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뭐 수출 쪽에서는 선진국, 수입 쪽에서도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양쪽에서 모두 탄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중국 효과는 철저하게 중국에서 투자를 스스로 늘리고 있던지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소비를 하던 그 나라에서 소비를 하던 이런 방향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중국과 관련이 어느 정도 있다고 다 좋은 종목이 아니라 정말 중국에서 투자가 늘고 있는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소비를 늘리고 있는지 이런 점들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상황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오늘 바로 우리 시장에도 많은 영향 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의 은행권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유로존의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포르투갈 은행에서 나온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생긴 건 포르투갈이라는 은행인데 이 은행 자체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은행이 속해 있는 그룹 자체가 포르투갈에서 굉장히 큰 데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 생기면 연쇄적으로 다 문제 생기고 그 옆에 금융기관 문제 생기면서 또 실제로 포르투갈 금융이 스페인 금융에 많이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영향을 주면서 남유럽 픽스 쪽으로 전부 다 이제 영향이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시장이 또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포르투갈이 얼마 전에 IMF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이런 국제금융기관 구제에서 구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문제가 생겼다. 여기에 이제 충격을 받은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약오른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2000선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을 때 유럽 증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니까 침소봉대한 거죠. 이게 지금 크게 터질지 안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뭐 정말 내부자 정보까지 알 수 있는 그 그룹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게 한 기업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 것인지 포르투갈 금융권 전반에 대한 문제인 것인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게 다시 유로존의 위기가 온다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 과대 해석이라는 판단이고요. 드러난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이건 개별 기업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 개별 기업의 문제가 유럽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은 최근에 비교적 많이 올라왔던 서유럽 증시의 상승 피로감이 느끼고 있는 시기에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비교적 크게 반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해당 포르투갈 주식은 뭐 장중 25% 급락하는 등 굉장히 변동성이 컸지만 다른 금융주들도 물론 많이 내렸지만 최근에 오른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많이 내렸다,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까지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 유럽 금융권의 흐름이 뭔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일 날 드라기가 그 발언을 하게 되거든요. 이 발언에서 포르투갈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좀 비교적 심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약속했던 TLTRO 말고 다른 돈을 또 투입한다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부양책을 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면 바로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실제로 이제 S&P가 TLTRO 같은 경우 실제로 유동성 공급 효과 없을 거다. 왜냐하면 기존의 은행권들이 돈을 민간 쪽으로 돌려서 쓰기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좀 더 낮은 금리로 유리하게 바꾸는 형태로 그래서 일종의 대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돈을 빌렸는데 다른 데 더 낮게 금리를 빌릴 수 있으면 갈아타지 않습니까? 모기지도 마찬가지로 더 낮은 금리로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갈아타는 게 당연한 거인 것처럼 이 금융권이 LTRO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채권 포트폴리오의 금리를 낮추는 데 사용할 거다. 거기에 사용하고 나면 이번에 투입되는 4천억 유로는 금방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효과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뭔가 대책이 나올 거다라고 계속 유로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기가 15일 날 만약에 의미 있는 발언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 유럽 시장도 다시 뭐 정고점 돌파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위기가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늘 우리가 오버하는 이 포르투갈 문제 하나 가지고 오버하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르다. 그래서 주변 분위기라든지 전반적인 증시의 흐름들, 특히 그동안 계속 랠리를 보였던 스페인 채권 가격이 다시 낮아지는 여부. 그러니까 수익률을 얘기하면 낮았던 수익률이 다시 급하게 올라가면서 뭐 3%, 3.2% 의미 있는 그런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는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수익률의 변화, 그리고 15일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에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발언,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본 이후에야 이 포르투갈발 위기 상황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알아봤고요. 잠시 후 종목 신호등 시작하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입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언제 팔아야 하나 걱정이신 분들, 또 이 종목 정말 사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저희 리치맵 홈페이지에 고민 올려주시면 바로 이 시간에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상담과 함께 종목의 신호등을 켜주실 겁니다. 오늘도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에이블CNC입니다. 화장품 미샤와 또 어퓨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며칠 전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24,000원에 사셨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조금 하락해서 고생을 좀 하셨다가 오늘 좀 본전을 넘어서서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팔아버려야 하는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된다고 하시네요. 에이블CNC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24,000원대 사셨으면 어느 정도 1단계 상승한 후에 사신 것 같고, 지난번에 저도 22,000원대인가 한번 종목 신호등은 초록 신호등 켜드렸었는데요. 그때 목표가가 25,000원 정도 됐는데요.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근접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오늘 이제 어제부터 시작,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급등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급등한 이유는 바로, 하나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일반 화장품
부과하는 소비세가 30%가 있는데 이 30%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특히 국내 중국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텐데요. 그래서 중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에이블 CNC, 그다음에 원재료 납품한 업체들이나 ODM 이렇게 형태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새로 한번 성장을 좀 받을 것이다. 기존에는 이제 중국 내수가 쉽게 살아나지 않으면서 중국 시장에서도 화장품이 고가 브랜드, 특히 질이 좋은 양질의 화장품만 잘 팔려서 아모레 쪽은 잘 나갔었는데요. 이렇게 중저가를 판매하는 에이블 CNC는 신제품도 출시가 지연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7만 원대 계속 빠졌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18,700원 지난번에 저가를 짓고 이제 하도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기간 수급이 잘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하지만 어제부터 기간도 매수를 하고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멘텀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을 정도에 아마 소비세가 좀 폐지가 되면 이 에이블 CNC도 현재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될 걸로 보이는데 그거에 맞물려서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는 주가를 기술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주가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물론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할 걸로 기술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62평선 주봉상으로 3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1,000원까지 충분히 상승할 걸로 보이고 물론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지금부터는 사신가가 있는데 24,000원 지지선만 잘 구축하면 쭉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모멘텀이 생겼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매출이 한 10% 정도 성장할 걸 보입니다. 세월호 때문에 상당히 우려했었는데 그에 대한 우려는 없는 걸 보이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히트 상품도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구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잘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블 CNC 앞으로의 전망까지 보여주셨는데 에이블 CNC의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불인가요? 네, 종목 신호등에는 초록 신호등을 켜드리고요. 매수하고 홀딩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고생을 하셨다가 고민하고 계신데 지금부터는 조금 상승 여력 보이니만큼 안심하시고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디에스 질문 주셨습니다. 코디에스 바로 어제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4,100원에 50% 비중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가가 3,8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금 떨어진 상태죠. 이렇게 물리셔서 좀 불안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또 비중도 많이 사셨기 때문에 걱정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코디에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디에스는 이제 전기차 충전기 업체죠. 충전기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테마로 움직입니다. 이 종목은. 지난번에 테슬라 급등하면서 7월 초에 또한 이제 중국에서 2017년까지 1만 개 전기차 충전소 건설하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은 코디에서는 중국 국영기업에 충전기 샘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국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 진출할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7월 초에 7월 1일 급등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잘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수급 자체에서 개인만 갖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루에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주식이죠. 어제도 잠깐 테마가 불어서 4,130원 갔는데 아마 4,100원에 가는 거 보고 사셔서 손실이 평가손이 나 있는데 요런 종목은 지금 현재 상태는 5,000원대에서 3,000원 초반까지 빠졌다 지금 3,800원대인데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테마주라도 향후에 기대되는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현재 상태는 좀 평가손이 있더라도 좀 들고 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고요. 한번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되면 아까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회사는 계속 흑자가 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흑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실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한 9.4% 정도로 해서 성장주고 성장세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가만히 갖고 있으면 오히려 내려갔을 때 비중이 지금 현재 50%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부담스럽지만 기다리면 다시 목표가까지 가지 않겠나.
그래서 차트를 보고 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가 아마 다음 주부터 양봉이 뜰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바닥을 다지고 3,700원 내외 있다가 목표가 4,700원이고요. 손절가는 반드시 3,500원 정도를 지지해 줘야 된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이제 박스권에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최근에 좀 실렸다고 줄고 있는데요. 다시 거래가 실리면 좀 가지 않겠나 그런 측면으로 보고요. 편히 갖고 있어도 될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면 또 거래가 실리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코디에스의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불인가요? 네, 현재는 초록 신호등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불안해하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많이 안심하실 것 같습니다. 초록불 켜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역시 지금 손실 중이라고 하십니다. 73,000원에 30%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장이 좋지 않아서 못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대제철의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대제철은 지난번에 제가 종목 신호하면서 74,500원대, 5,000원대인가요? 매도 신호, 적색 신호등 켜드린 종목입니다. SM도 적색 신호등 켜드렸듯이요. 현대제철도 같이 그때 적색 신호등 켜드려가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결국은 단기적인 투자자인지 중장기 투자자인지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매도 사인이 나오면 일단 충분히 빠지고 다시 간다 그렇게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7월 4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엄봉이 발생하면서 매도의 어떤 신호가 나오고 있었으면 실질적으로 매도는 이제 이번 주에 7월 8일 날 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100% 매도 신호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9일 날 급락을 했죠. 이 급락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동차 강판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7만 원 초에서 말씀을 드릴 때 자동차 강판이 가격 인상을 하반기에 가격 조율을 할 때 협상을 할 때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모멘텀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자동차 전방산인 자동차 업체들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강판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그래서 오히려 강판 가격을 하반기에 협상할 때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어제와 그저께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아마 그런 우려가 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 상태는 가격은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 메리트에 있는 구간이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길게 보시면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한번 투자 포인트의 실적을 잠깐 지난번에 짚어드렸는데 보게 되면 결국은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는 6.1%였었는데요. 2분기는 6.8% 좀 증가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에는 2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왜냐하면 냉량 강판 사업 현대 하이소크 인수한 쪽에서 매출이 인식되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온다 2분기. 하지만 이제 강판 가격 인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를 시간이 좀 지나면 제자리가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한 7만 원 정도 내외 그래서 오히려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요. 한번 차트 보고 목표가 잡아드리면 단기적인 목표가는 73,000이다. 22평선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81,000원 정도까지 82,000원 여기 매물 때도 82,000원까지 보시면 하반기까지 계속 보시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손절가는 아주 중요한 손절가입니다. 68,000원입니다. 68,000원은 반드시 지지해 줘야 된다. 그래서 68,000원은 최근의 저가인데요. 그 저가를 깨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철강 수요가 부진해서 조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지만 앞으로의 좀 안정세가 기대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도 목표가를 잡아주셨는데요. 현대제철의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불인가요? 네, 초록 신호등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마음 편히 가지시고 좀 긴 호흡으로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업종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의 업종은 바로 글로벌 반도체 업종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 굉장히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는데요. 최근 또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 많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의 실적 하면 스마트폰만 봤었는데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한번 깊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님,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과 동향은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주인공을 꼽으라면 과거까지 삼성전자였지만 이제는 SK 하이닉스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나 이익 비중에서 IM 부분, 휴대폰 부분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확실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번 실적에서 또 상당 부분은 반도체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번에 7조 이상의 그 이익이 나왔는데 그 7조 이상의 이익 중에서 적어도 2조 한 2천억 정도는 반도체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에 비한다면 반도체가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았었던 IM 부분, 휴대폰 부분은 점점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 반도체 동향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 가지 회사가 나눠 먹고 있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들끼리 다 해먹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이들이 그러면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을 가져가느냐, 즉 셀러 마켓이냐 아니면 수요자들, 바이어들이 힘을 갖고 가고 있는 바이어 마켓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12년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바이어 마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회사로 재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공급자들이 힘을 쓸 수 없는 공급 과잉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 화재 이전부터 약간 바뀌기 시작하더니 그 화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공급 열의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수급 구도로 놓고 봤을 때 디램 시장, PC용 디램뿐만 아니라 모바일 디램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은 공급 부족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낸드 시장의 수급도 살펴봐야 되는데 낸드 시장은 아직은 뭐 공급 그 부족 정도는 아닙니다. 여전히 수급의 균형 정도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IT 경기 쪽에서 아무래도 낸드를 쓰는 쪽에 힘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여전히 공급이 많다 보니까 낸드 쪽의 가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D램 쪽은 확실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낸드 쪽은 어느 정도 균형, 그 수급의 균형이 맞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D램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지금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가면 갈수록 고용량 D램이 담기고 있는 스마트폰 박스인데요. 이게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2015년 정도 되면 적어도 2기가 이상의 램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스마트 기기들의 숫자가 거의 절반에 이르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반도체 가격이 싸져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긴 합니다만 반도체 가격은 지금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소폭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량 램은 점점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에 따른 이 수급 구도가 앞으로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 부족인 현 시장에서 계속 쓰는 데 많아지고 있다. 근데 이게 스마트폰에서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태블릿, 그 외에도 뭐 웨어러블 기기들, 굉장히 다양한 기기에서 모바일 D램들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 구도를 이렇게 3분할해서 갖고 있는 현재의 수급 구도는 앞으로도 공급 부족 혹은 수급 균형 정도로 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나 아니면 그 마이크론이라든지 SK하이닉스의 투자가 과거처럼 양을 많이 생산해내기 위한 그런 투자보다는 신기술, 더 앞선 기술, 더 메모리를 작게 만들고 응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R&D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물량 싸움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과점인 시장에서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점점 늘고 있으니 가격은 점차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반도체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반도체 가격은 두 가지거든요. 계약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스팟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팟 가격 말 그대로 시장에서 이제 움직이는 현물 가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 가격은 이렇게 스팟 가격에 맞춰서 움직이면 환율이나 이런 거의 변화에 따라서 워낙 구매 부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대량 구매 그리고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끼리 계약을 맺어서 장기간 동안 이 가격으로 하자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을 계약 가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데에서는
주로 계약을 할 때 뭐 애플이 되었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되었든 이렇게 많이 만드는 회사와 장기 대량 공급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약 가격의 흐름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결국 계약 가격이라고 하는 게 스팟 가격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팟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만약에 계약 가격이 안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차를 두고 움직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계약 가격 움직임과 스팟 가격 움직임은 결국은 동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동안 이 스팟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이 가격이 지금 스팟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갭을 좀 많이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갭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팟 가격이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계약 가격도 이런 식으로 따라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디램 스팟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관점 때문에 어느 정도 쫓아갈 거다. 물론 스팟 가격과 똑같이 가진 않겠지만 곧 쫓아갈 거다라고 본다면 계약 가격의 상승은 앞으로 반도체 업체들의 수익성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소한 스팟 가격 움직임이 급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가격에서 내려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낸드 플래시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하향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스팟 가격도 굉장히 횡보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횡보를 보이면서 계약 가격 자체 움직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쪽의 수익성은 아직도 뭐 빠르게 회복되긴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종합해보면 디램 쪽의 비중이 더 크고 포션이 더 크기 때문에 디램 가격의 상승, 계약 가격 상승에 따른 앞으로의 반도체 가격은 느리지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디램은 올라갈 것으로 거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낸드 플래시의 경우에는 그냥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그래프상 추측이 되는데요. 디램 부분이 아무래도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의 가격은 정말 우상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반도체 관련주, 좀 우리나라 말고도 다양한 업체가 있을 텐데 이 관련 동향 어떻습니까? 일단 순수 반도체 업체는 거의 뭐 급등을 거듭하고 있죠. 근데 순수 반도체 업체가 딱 두 개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있고요. 뭐 대만까지 범위를 넓혀보게 되면 TSMC나 UMC 같은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주문형 반도체거든요. 그 말 그대로 만들어 달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순수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보면 이 두 회사밖에 없는데요. SK하이닉스 뭐 최근에 5만 원대 넘어가면서 신고가 난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2010년대 가격이 $5도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35달러 정도의 수준이니까 불과 한 2년도 안 되는 가격대 600% 이상의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수익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상승에 멈추지 않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여전히 반도체 쪽이 목마르다라는 거죠. 이게 차량용 반도체까지 확대되고 그 다음에 웨어러블 기기가 점점 많아지고 IoT 시장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이 시장은 커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요. IoT 많이 떠들지만 이게 시장에 안착되기 위해선 뭐 법령이라든지 고쳐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연동하지 않고 있고 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만 너무 이렇게 올인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방향 자체는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주가는 그 방향을 꾸준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 실제 숫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 하이닉스의 실적 모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야를 보자면 이 순수 반도체 쪽에서 가장 큰 기업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라면 순수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 가장 큰 기업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도쿄 일렉트론, 그다음에 네덜란드 HSML 뭐 이런 회사를 둘 수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의 최근에 주가 동향이 모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파른 속도로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대 반도체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주가가 계속 고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투자 의견도 상향되고 있습니다. 왜 상향되고 있느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인 투자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과거처럼 무조건 물량만 늘리는 투자가 아니라 더 고도화되고 더 기술 집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설비 투자가 반도체 전공정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게 전공정이 있고요. 후공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그 실리콘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을 평평한 형태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인류적으로 이렇게 분리해놔서 그 안에 칩을 올리는 과정까지가 이제 전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후공정은 만들어오는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작업.
그래서 뭐 일정한 기판 위에 올려놔서 쓸 수 있는, 바로 쓸 수 있는 일종의 모듈 형태로 만드는 것을 후공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 장비들도 들어가고, 실제로 뭐 세정 장비라든지 뭐 식각 장비라든지 포토마스크 장비라든지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런 장비들로 앞으로 돈이 모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도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서 중국이나 인도나 동남아 이런 쪽으로 공장을 옮길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중국에 지금 시안 쪽에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들이 이 시장에 나타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급등한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SK 하이닉스 그리고 조금 뭐 IM 사업부가 많기는 하지만 삼성전자 이렇게 두 종목의 투자 전략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두 종목 앞으로 투자를 하려면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SK하이닉스는 뭐 지금도 매수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이 꺾였다, 반도체 가격이 다시 내려간다라는 것이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무조건 매수, 홀딩. 설사 여기서 뭐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안 가지고 계시면 손해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내가 사서 꼭 올라야지만 이익이 아니라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지수와는 다르게 구분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머스트헤브 아이템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엔 어쨌든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뭐 아시겠지만 IM 실적이 제가 보기엔 3, 4분기에도 그렇게 개선 요인이 많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폰과의 싸움에서 과연 이길까에 대해서도 여전히 물음표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물론 매수죠.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삼성전자를 빼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수다라고 보여집니다만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을 좀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탑픽은 순수 반도체 업체인 SK 하이닉스가 될 거고요. 당연히 이제 2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SK 하이닉스도 추가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고요. 삼성 반도체도 추가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당장 시안 공장, 텍사스 쪽의 LSI 공장들에서 장비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공급할 수가 없죠. 대부분의 장비는 미국, 네덜란드 뭐 이런 쪽에서 들여오지만 삼성전자가 특화되어 있는 장비들은 또 국내에서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또 SK하이닉스 투자 증가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공정 장비 쪽, 특히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하고 있는 원익 IPS라든지 그다음에 뭐 식각 공정 일부에서는 세계 1위를 다투고 있는 뭐 PSK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엘렉트릭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반도체 업체들 지금 좋은 상황이고 또 계속해서 주가도 오르는 만큼 꾸준한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애널리스트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